6장 전문 지식,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 필요하답니다. 가죠. 지식의 종류에는 일반 지식과 전문 지식이 있다. 일반 지식은 그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거나 폭넓은지와 관계없이 부를 일구는 데 별 쓸모가 없다. 유명 대학의 교수들은 온갖 형태의 일반 지식들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 큰 돈을 벌지 못한다.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들이죠. 이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지식을 사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일, 뭔가 이제 구슬을 꿰서 보배를 만드는 거에 별로 서투르다는 거죠. 지식은 부를 일구겠다는 목적을 지닌 실용적인 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직접 활용되지 않는 한 돈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즉 느낌이 없는 생각은 아무 힘이 없다 그랬죠. 비슷한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인 것처럼 내가 그냥 지식의 파편들이 아무리 백과사전처럼 누르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어떻게 조합시켜서 내가 욕망을 이미 있는 것으로 느껴내는데 쓰이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틀렸다. 이 말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알아도 행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행함을 전제로 까는 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 진리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착각 지운다라는 거죠. 지식은 단지 재료일 뿐이다. 거기에는 힘이 잠재되어 있을 뿐. 잠자고 있다라는 거죠. 명확한 목표를 갖추고 명확한 행동 계획 아래에서 조직되어야만 힘이 된다. 어차피 이게 진리사가 아니니까 고깃덩어리 책이라서 많이 액팅이 아니라 리액팅적인 거에 많아요. 현실 분석적이고 그게 많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교육 체계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얻은 뒤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꾸리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빠져 있다. 즉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왜 인간은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을 안 알려주고 그냥 주입해갖고 외우래요. 그럼 뭐예요? 공장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일하기에 딱 좋죠. 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일 거라는 추측하는 실수를 범했다. educate, 교육하다라는 뜻이죠. educate, educate, 교육하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라틴어인 educo, educo, educo에서 유래한 말로 잠재력을 끌어내다. 즉 무언가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개발하고 끌어낸다. 뭔가 이제 우물물을 기를 때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질해서 뽑아 올리듯이 크리에이티브한 뭔가를 쭉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죠. 현실에 반응당해서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갔잖아요. 즉 뭔가 마중물이 넣어진 거예요. 뭔가 처음에 창조의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모티브가 내 욕망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현실을 개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욕망을 믿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뭔가 욕망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창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느껴져야 돼요. 학식이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일반 지식 혹은 전문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란 마음속의 지혜를 개발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내 의식이 상상한다고 해서 사람 칼 들이대고 돈 내는 날 아니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다. 참 지혜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밭가는 농부일지라도 지혜가 깨일 수 있고 아니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할지라도 자기가 달달 외운 그것에 갇힌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의 시카고의 한 신문에 헨리 포드가 무식한 평화주의자라는 논설이 실린 적이 있다. 포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회사를 탄생시킨 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퀴 달린 차를 탈 수 있게끔 말처럼 예전에는 말 타고 다녔으니까 그때의 말은 신분이 낮은 사람은 못 탔잖아요.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선구자 역할을 한 포드입니다. 포드는 그 표현의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신문사 측 변호인들은 포드를 증인석에 세웠다. 그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판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무식해서 무식하다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을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포드에게 엄청나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모두 포드가 자동차 공정에 관한 전문 지식은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는 무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가령 베네딕트 아놀드, 미국 독립전쟁 당시 대륙군으로 참전했으나 장군 신분으로 영국에 자진 투항한 매국노의 대명사, 미국 입장에서의 매국노죠. 그 베네딕트 아놀드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1976년 독립전쟁 당시 영국이 미국에 파병한 군사의 수는 얼마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거죠. 마침내 포드는 이런 질문들이 지긋지긋해졌다. 그리고 질문한 변호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의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내가 정말로 대답하고 싶다면 내 책상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대답을 줄 사람을 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굳이 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식이 무엇인지 마치 네이버에 검색하듯이 유튜브 알아보듯이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누구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것뿐이요. 자, 이제 내가 묻겠소. 그만큼 진정한 지혜와 통찰이 단순히 그것을 암기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초월하고 있다라는 거죠. 필요하면 찾아보면 된다는 거니까. 어째서 내가 그런 일반 지식들로 머릿속을 굳이 어지럽혀야 하오. 왜 내가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는데 에너지를 써서 정말 중요한 것들 I am that, 왜 그 욕망이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그 느낌에 몰입되는 그 엄청난 선물을 굳이 받는 지금 이 순간에 현존적 자각의 기회를 잃어버려야 하오, 이 뜻이겠죠. 우리로 따지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라면 내게는 어떤 지식이든 요구만 하면 채워줄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오. 마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고 해도 무엇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오늘도 제가 어떤 메일을 받았는데 자기는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너무 다르니까 당황스럽다. 청밀리 이상 멤버십 듣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느껴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 메일로 제가 일일이 다 어떻게 설명해줘요, 그렇죠? 오픈 영상, 엄청난 오픈 영상들을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도 이해가 안 돼.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정말 알고 싶으시면 라이브 들으면 되죠. 제가 메일로 답을 해서 진리를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진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 모두 포드가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무식한 사람은 아님을 깨달았다. 소위 말한 그 영화 그 가태사, 무엇이 중요한디? 그거죠. 어떤 지식이 자신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지 알고 지식을 명확한 실행 계획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초점이 명확하다라는 거죠. 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박식의 의미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최상급 진리는 지혜 오브 지혜이기 때문에 꼭지점에 있고요. 그 밑두가리가 아마 여기서 이제 인간적으로 좀 머리를 써갖고 지혜라는 것을 동원하는 이러한 행동일 것입니다. 자신이 보유한 걸출한 인재들의 조력을 받아 헨리 포드는 온갖 전문 지식을 다루어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었다. 그만큼 지식이 그의 머릿속에 굳이 그것이 들어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마치 이거 똑같아요. 철강 앤드류 카네기가 실제로 철강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잘 몰랐대요. 대신 철강에 대한 박식한 사람들이 그 앤드류 카네기가 돈을 벌 수 있게끔 헤쳐모여서 와서 각자의 보수를 받고 그 일을 한 거죠. 큰 그림은요, 세부 지식을 알지 못해도 그릴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은 세부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못 그려요. 왜? 시야가 좁으니까. 영적 통찰은 전체 그림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때 세부적인 영적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디테일조차도 단순한 암기에 의해서 딸딸딸 외워갖고 어디 찾아보면 정보로 그냥 바로 뜰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지식을 얻는 법이라는 소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망을, 욕망을 정말 원한다. 내가 정말 천억의 부를 원한다. 그것을 진짜 그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여태바의 창조의 결과가 나타나서 현실에서도 뭐 지하 창고에 골드바 5천억, 뭐 막 5조 이렇게 있고 옆에 달러 수북히 있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할 노무나 상품 혹은 일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때로는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조력 집단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조력 집단 마스터마인드 그룹. 이것을 통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어차피 그 삼국지도 유비 관우 장비가 있었지만 형은 원래 실제로 나이가 많은 것은 관우지만 유비가 왕이 됐잖아요. 유비는 실제로 칼싸움도 못하고 문장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도 떠받들여 황제가 됐죠. 그것입니다. 조력이란 어떤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이 조화롭게 지식과 노력을 합치는 것이다. 뭔가 각자의 그 달란트들을 헤쳐 모여서 뭔가의 그 큰 성을 쌓을 수 있는 퍼즐 조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리더고요. 그것의 또 상위 구조에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상상하고 느끼면 어떻게든 현실에서 나를 돕고 자발적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쫄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만일 상상을 잘한 사람이라면 훨씬 더 잘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위초고 삼국을 자기가 통일했겠죠. 조력자라면 대개 팀워크를 떠올리는데 힐 재단에서 펴낸 믿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팀워크란 단순히 집단적으로 발휘되는 일일 뿐이다. 팀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할 수 있다. 서로 간에 알력도 있을 것이고 시기질투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더 많이 그 중요도를 인정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팀워크에 요구되는 것은 협력이다. 팀워크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맺는다. 그건 리더를 좋아해서일 수도 단순히 책임감에서일 수도 있다. 어떤 팀원들은 팀에 100% 헌신하지만 그 목적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궁극의 큰 그림과 그 정말 지향점에 대해서는 별로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만큼 쓰임받고 내가 얼마나 기분 좋냐 인정받느냐 그런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따금 각각의 팀원들이 서로 다른 의제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팀워크가 발휘되기도 한다. 이 사회의 의견이 달라도 심지어 비우호적인 사람이 있다 해도 사업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음악가들 역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팀으로 연주를 잘 해낸다. 한편 조력 집단은 같은 의제 아래 임무를 깊이 숙지하고 있는 목표를 향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식견이 높은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드러내며 시야라든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든지 사물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진리 아니라든지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욕망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려내져서 내 눈에 보이는 영적인 상상력의 통찰력까지 있다 그러면 끝판왕이죠. 어쨌든 그리고 각자의 능력, 전문성, 배경 지식에 따라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위에 또 아이디어가 쌓이고 구성원들 모두가 최고의 아이디어가 도출될 때까지 활발하게 팀에 기여하는 것이 이러한 조력 집단이다 이런 거죠. 그림을 그릴 때 우리 팔레트에 각자의 그 물감들 색깔마다 이렇게 물감을 짜내 갖고 또 색깔들끼리 또 조합도 시켜 갖고 전체 그림의 색조라든지 그 모든 그 그림의 완성도를 키우잖아요. 그거예요. 누구는 물로 쓰이고 누구는 빨강색 물감으로 쓰이고 누구는 파랑으로 쓰이고 누구는 팔레트로도 쓰이고 그렇죠. 이렇게 비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은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조력 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맨 윗단의 오케스트라 지휘봉을 내가 잡고 그것을 제대로 집중할 때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각자의 최고의 그 달란트대로 자기 역할을 해내게끔 조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에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중, 절제. 그 중에 절제가 맨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서 클로징 하잖아요. 절제라는 것은 조화, 하모니를 말하는 거예요. 절제시킬 수 있다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자만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으면 뭐를 절제하고 나발이고 없어요.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통제권 자체가 없으면 내가 통제당할 수 있을 뿐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는 사람은 꿈이 크고 스케일이 큰 사람, 상상력이 발달한 사람이고요. 영적인 예지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쓰이죠. 즉 상상력이 센 사람은 상상력이 작은 사람을 상상을 통해서 써먹어요. 그리고 상상력이 작은 사람은 상상당해서 자기보다 상상력이 스케일이 큰 사람한테 쓰임당하죠. 근데 자기는 쓰임당한다고 생각을 못해. 자기가 원하는 이 밥그릇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각자의 그릇만큼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고 절대 진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손에 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그릇만큼 담기니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 아니면은 거의 뭐 저녁 다 돼갖고 이제 끝나기 전에 한두 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았잖아요. 똑같은 그 대가를 지불 받았어요. 일당을. 왜일까요? 우리가 죽도록 일하나 조금 일하나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급과 반대급을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의식이 그것을 욕망을 추구해서 믿었다 그러면은 현실의 노동을 100시간에서 그 성취를 이루나 1시간 일해서 성취를 이루나 내 믿음의 크기, 즉 내가 내 의식과 합의한 그것에 의해서 현실은 그대로 결과가 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할 게 못 된다. 왜 쟤는 금방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수를 똑같이 주고 나는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똑같은 돈을 주냐. 열받아 하니까 네가 그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하고 정당하게 계약한 대로 내 급부를 줬으니까 네가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사학적 의미가 그거예요. 왜 쟤는 밑에 있는 과장 부장까지 가고 정년퇴직하고 왜 누구는 회장이냐. 그 말은 똑같죠.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 같지만 각자의 인생의 뎁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올바른 사람으로 조력 집단을 꾸리는 방법. 그러니까 어떠한 그 버스에 사람을 태우는 걸로 비유하잖아요. 누구를 태우고 누구를 내보낼지 조직을 짤 때, 특히 비즈니스 사업을 구상할 때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그것을 지휘할 수 있다면 결국은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각자가 직장인이든 누구든 어차피 내 통제권 안에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 내가 이것으로 만족할지 아니면 다른 걸 큰 거를 더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일하던 데서 내가 그만둘지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용기라는 겁니다. 맨 땅의 헤딩도 용기 있는 자만 맨 땅에 헤딩할 수 있어요. 어쨌든 11장 조력 집단의 힘편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라고 하고 보겠습니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힘이 필요하다. 여기서 힘은 현실에서의 어떤 그 노동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에너지가 필요하다. 부는 에너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막대한 부는 그만큼 막대한 그 부의 그릇을 담아낼 수 있는 생각 에너지, 생각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빗대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힘이 필요하다. 힘은 전문 지식을 고도로 조직하고 영리하게 끌어내야 생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걸 어떻게 꿰일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지식을 반드시 부를 일구는 당사자가 일일이 하나같이 다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백과사전을 내가 달달 외워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굴 시켜서 사전 찾아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부를 일구고 싶지만 전문 지식을 쌓을 만한 필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희망과 격려가 될 것이다. 이따금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로 괴로워한다. 예를 들어 청변이 이렇게 좀 똑같은 부활책을 봐도 왜 나는 이렇게 읽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읽혀서 저렇게 해서 가르치고 나는 걔한테 배워야 돼? 특히 똑똑한 분들이 부활책을 보기 때문에 더 황당한 거예요. 부활에 있는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도 고맙지만 지가 해석까지 해버리네, 성경까지. 제가 예를 들어 높아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 또 더구나 내용도 너무나 난해한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성경 지식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와 너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도 사실 좋아요는 많이 누르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이 댓글을 많이 안 다시고 댓글 달아도 그냥 감사합니다만 아직 디테일하게 뭐 내용이 없잖아요. 어느 부분이 정말 잃어버려서 공감이 된다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러해서는 여러분들이 발전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식이 깨어나는데 뭐 삼고초려해서라도 유비는 저기 제갈량을 데려 모셔왔는데 뭔들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기 그 무릎 꿇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리가 깨어나면 어차피 진리 스스로 여러분들을 꽃피우니까 그때까지 마중물로 청변에 좀 무릎 좀 꿇고 멤버십 좀 하고 많이 후원도 좀 많이 하시고 하면서 가져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1 정도 넣어놓고 한 10,000 정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만 배로 뻥튀기 하는 거라고요. 이따금 사람들은 그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필요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로 조력 집단을 조직하고 집단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박식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굳이 내가 서울대 갈 필요 없이 서울대 각 과별로 최고의 탑인 사람들을 내가 골랐으면 된다라는 게 그 회장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어맨이 될지 내가 그릇이 아니면 어떤 그 학자가 될지 아니면은 뭐 엔지니어가 될지 각자의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의식의 케이스가 다른 거,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의식을 깨울 수 있다면 꼭 뭐 돈을 많이 엄청나게 벌어야 상상력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네빌이 그러면 벌써 재벌이 됐겠죠. 네빌이 가르치지 않고 재벌 됐겠죠. 재벌보다 더 많이 아니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각자가 원하는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네빌은 언약으로 부활받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게 더 큰 재벌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라고 봤기 때문에 빨리 부활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들 안에서 깨어나는 하나님이 결국 나인 자신임을 안 거예요. 내 영은 그들 안에 들어가 있는 I am과 분리가 불가능한 통으로 하나님이고 그것이 나고 현실에 있는 고깃 덩어리들은 그 사람들은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빌은 이걸 안 밝히고 진리 여부터 진리를 밝힌 거죠. 에디슨은 고작 3개월밖에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교육이 부족하지도 가난 속에 생을 마치지도 않았다. 헨리 포드는 6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스스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취를 이뤄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세계를 뒤흔들 과학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을 때 특허청에서 일하고 있었죠. 특허청에서 일했습니다. 전문 지식은 가장 풍부하고 저렴한 형태의 서비스가 되었다. 대학 교수들의 급여 명세서를 들춰보면 알 수 있다. 지식을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 소제목을 들어봅시다. 지식을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 뭐한다? 값을 치러라. 그러니까 지식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고요. 지식을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 즉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택을 해서 이렇게 짜맞출지를 알기 위해 통찰력과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래요. 값을 치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어떤 분은 그 12만 원 청변 패밀리 가장 최고 등급을 하면서 별도로 후원도 많이 해서 몇백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마다 가치 부여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부여한 만큼 에르메스 백은 몇 천만 원짜리 한정판이 귀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를 부여한 거잖아요.
각자 중요한 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한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일이다. 인생의 전체적인 목적과 자신이 어느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믿을 만한 출처에서 적절한 지식을 얻어내야 한다. 정보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경로로 얻을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배움, 일단 내가 직접 부딪히고 느낀 거. 그러니까 통찰력이 커지면요, 사물이 물리적인 아무것도 아닌 거를 봐도 그 이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인과관계를 잘 끼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했더니 이것이 나타났네, 우연이 아니었네. 고대인들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여러 가지 비유적인 상징 비유들의 우화적 기법을 통해서 진리를 녹여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경험도 경험이잖아요. 그러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과 배움, 조력 집단, 그리고 방법으로 대학 강의, 공공 도서관, 또는 더 쉽게 인터넷, 또는 전문 교육과정, 야간 대학이나 통신 교육 등. 사실 그 중에 가장 바이블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바이블이겠어요? 최고의 진리의 그 총화가 바이블인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봐낼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어쩌면 성경이 어떤 칼 가는 그 돌처럼 존재하는 건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제 스스로 잘 칼을 갈 수 있도록 샘플링을 해드린 거예요, 사실은요. 지식을 얻으면 명확한 목적과 실행 계획하에 조직하고 사용해야 한다. 지식은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즉,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쓰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거 이면에 있는 통찰적인 어떤 그것을 깨우친 상태에서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없이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IQ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통찰력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암기력은 좋은 거는 인정할 수 있겠죠. 암기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것을 왜 외우는지, 그것을 내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사는데 써먹어야 될지를 나도 몰라. 그러면 그게 달달 외운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사업 혹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끊임없이 배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학교를 마치면 이제 공부 땡,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교는 실용적인 지식을 얻어낼 방법만을 가르쳐주는 곳인데 말이다. 사실 방법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죠. 이 책의 초판에서는 이 부분에 교육과 취업 기회에 관한 신문 기사가 삽입되어 있었다. 현대의 직업 환경이 상당히 바뀌기는 했지만 기사를 쓴 컬럼비아 대학의 취업 담당자 로버트 무어의 조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이 책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이를테면 이런 조언이 있다고 합니다. 캠퍼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 적절한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만 파는 학생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까 학점만 좋다고 뛰어난 그 제목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도 잘 어울린다라는 것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심전심으로 주고받고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소통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활발하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즐기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것은 상상력의 아주 필수거든요. 내가 황홀한 느낌이 뭔지 잘 몰라. 그러면 황홀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모르기 때문에 그 상상력을 성취 느낌으로 승화시켜서 내가 상상 몰입을 할 때 부르르 떨면서 전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지겠죠. 감성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영적 능력이.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이러한 세상적인 그냥 쓰잘데없는 잡다한 지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했죠.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 율법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였고 내가 못할 것 없지만 보이는 파편 문자의 지식 덩어리들은 내가 진리를 깨우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사는 거에 비하면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교육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무어와 기사와 포드, 아인슈타인의 경우를 볼 때 학업적 성취를 꼭
성공의 지표를 볼 수는 없다. 2003년 10월 27일 타임지의 표제 기사는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SAT 시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루었다. 이 기사는 SAT와 관련된 편견을 줄이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최근의 연구가 SAT 점수나 IQ가 장래 성과에 대한 믿을 만한 지표가 아님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 입학 시험 좋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데니얼 골먼이라는 사람은 EQ, 이모셔널 쿼션트죠. 감성 지수입니다. 감성적인 지능에서 자신은 물론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주변 관계들을 자신은 물론 주변 관계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점을 전개했다. 데니얼 골먼은 이 능력을 감성지능, EQ라고도 하는데 이모셔널 쿼션트예요. 감성지능이 IQ보다 인생의 성공에 있어 더 나은 척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단순한 지능지수보다는 감성지수가 영적인 그 통찰력이나 상상력이나 진리에 조금 더 가깝겠죠. 써먹기가. 그렇죠. 일단은 상상력은요, 잘 느껴야 돼요. 잘 느끼는 사람은 감성력이 커야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을 안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내가 그려내고 실제로 내가 그 상태라고 느껴내는 그 상상력. 영적인 능력은 당연히 영적인 감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모션적인 거가 더 필요하겠죠. 굳이 사전은 딸딸딸 못 외워도 그것은 이제 무가치하니까 외울 필요 없으니까 안 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데니얼 골먼의 이론은 교육계와 경영관리 이론에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자신이 머리가 좋지 않다고 믿으며 인생에서 주춤거리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골먼의 책은 전통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타고난 능력과 인간관계 기술이 성공을 쟁취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가 결혼 안 해서 애가 없지만 저는 제가 가정교육으로 시킵니다. 저는 학교 안 보낼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최고의 인문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진리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직접 소크라테스적으로 토론 교육을 시킬 거예요. 맞짱 토론해버리면 애가 제가 스케일이 커진 만큼 저 수준 이상은 제가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전문 교육이 필요한 경우 가장 믿을만하고 실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야간대학, 대학원, 세미나 등을 꼽을 수 있다. 통신교육기관 역시 편지가 배송되는 곳, 오늘날에는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통신교육의 이점은 학습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 여유 시간에 공부할 수 있다. 어떤 시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라이브 못 들어도 녹화 들으면 되듯이. 또 다른 이점은 학교를 신중하게 선택했다면 대부분이 개인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아주 큰 이점이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것만 딱 내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규 대학을 가게 되면 어차피 의무로 내가 그 필수로 다 들어야 되니까 똑같은 돈을 주고 내가 그 시공간에서 그곳에서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많이 출혈적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아주 큰 이점이다. 또한 어디에 살고 있든 이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챕터는 양이 되게 많고 별로 쓰잘데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죠. 다 읽어드려야죠. 어떡합니까? 수업료가 준 교훈이라는 소제목으로 들어가 보죠. 수업료. 인생에서의 수업료를 크게 지불할수록 크게 혼나보고 크게 깨져볼수록 크게 성공하잖아요. 똑같아요. 노력이나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대개 인정받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공교육이라는 훌륭한 기회에서 얻는 게 적은 이유는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비용을 치르지 않고 지식을 이용할 수 있었을 때 그 기회를 낭비해서 부족함을 메우고자 사람들은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지식을 쌓는다. 비용을 치러야 중도 탈락할 수도 있는 교육 과정을 끝까지 따르게 된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개념이 다릅니다. 아주 VIP 고급 영화관에서 돈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 아낀다고 보기 싫은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에너지를 정말 시공간적인 에너지를 거기에 허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 개념하고 다른 개념인데
나 역시 이를 경험했다. 언젠가 통신과정으로 광고 수업을 들었을 때였다. 8개인가 10개 정도의 강의를 듣고 나서 나는 중도에 그만두었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청구서를 계속 보내왔다. 돈 달라 이거죠. 중도에 그만두든 말든 수업료는 지불해야 했다. 수업료를 법적으로 내야 한다면 그 강좌를 전부 듣고 수업료를 치른 만큼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내가 돈 낼 거면 뽕을 뽑자 이거죠. 통신교육업은 무척이나 체계적인 사업이다. 당시에도 교육비 납입 체계가 체계적이라고 느끼긴 했지만 나중에야 그 일이 내게 귀중한 수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부서가 내게 의사결정, 신속성, 시작한 것을 끝내는 그 습관, 끝장을 보는 그 능력이죠. 마무리하는 능력. 이것을 훈련시켜 주었다는 말이다. 교육비는 내가 수업을 끝까지 듣게 하고 치른 비용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게 했다.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무료로 많이 오픈해서 멤버십을 했지만 자발적인 후원 거의 안 하고요. 공짜로 하니까는 무가치 여기고 말로는 귀하다고 여기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다 들통이 났죠. 예, 제가 누구보다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전부 다 라이브만큼 돌린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러면 미안하고 좀 짠하니까 오픈 영상에 많이 제가 소스를 녹여드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예. 어디에도 없는 오픈 영상을 유튜브에 이런 것들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근데 그거 보고도 놀라서 뒤집어져 갖고 우르르 멤버십 가입하지 않는 거가 전 더 신기해요. 그렇게까지 제가 잘근잘근 씹어서 떠먹여줘도 그냥 좋아요 좀 더 눌러주는 거 말고 없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진짜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은 멤버십에 들어옵니다. 예. 집까지 팔 필요 없고요. 몇만 원 주시면 돼요. 월. 전문 지식을 얻기까지의 과정. 미국은 세계적으로 공교육 체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인간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면 자신이 대가를 치른 것에만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말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가치 부여는 사람은 결국은 시간 아니면 금전인데 유튜브에 죽 때리면서 본 사람들은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쓰려고 하지만 돈은 안 쓰려고 해요. 즉 그만큼 그 시간에 그 진리를 함양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에르메스 백은 사고 싶은데 돈을 안 준다. 그럼 백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정당해요. 그래야 그 백값이 비싸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신이 대가를 치른 것에만 가치를 부여한다. 멤버십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청변 패밀리 분들이 많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돈을 최고로 치렀기 때문에 더 열렬하게 진리를 사모하고 오늘은 선물님처럼 이렇게 진짜 원바따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세미나를 들을 때도 몰래 이어폰을 끼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도 몰래 듣고 계시잖아요. 라이브를요. 실방으로만. 대단한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 녹방 들은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공교육기관과 도서관에는 별달리 신경 쓰지 않는데 그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좀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진짜 청담동에 필라테스나 요가를 좀 접목해서 몸도 마음도 같이 힐링하면서 진리로 함양시키는 복합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짜서 소그룹 과외나 아니면 선생들을 양성하거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몇 천만 원씩 싸질머지고 오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귀한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몸이 영혼이 굉장히 올라오는데 몸은 쓰이거든요. 소크라테스 말대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릴렉스를 취했을 때 영혼의 릴렉스가 이루어져서 상상력이 잘 뿜어지고 그 몰입이 잘 되듯이 거기에 이런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어요. 그것을 복합적으로 한번 그 진리의 어떤 그 허브 창구로 소통시키는 창구로 한번 좋은 사업 모델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까발라 좀 섞어 놓고, 그렇죠. 어쨌든 유튜브에 제가 언제까지 라이브나 오픈 영상, 특히 라이브 같은 경우 언제까지 유튜브에 제가 오픈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상황이 허락지 못하면 유튜브를 다 닫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것을 다 만들어 가세요.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니 로덴나무님 저 그렇게 돈 내라는 그 뜻을 한 거 아닙니다. 로덴나무님은 저 왜 그렇게 하세요. 이미 청변 패밀리 최고 등급이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40% 50% 뛰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계좌로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어쨌든 귀한 그 5만 양 5천만 원 받은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거의 한 2달, 3달 만에 슈퍼챗을 받아보는 것 같아요. 계좌 후원으로는 종종 주세요. 근데 많지는 않고 극소수로, 대부분 아마 제 생각에는 멤버십 분들 같아요. 비멤버십 분들은 그 돈이면 멤버십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이면 10,000빌리라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픈돼 있을 때 라이브, 오픈돼 있을 때 풀영상을 자기 것으로 다 체화해 가시고요. 오픈돼 있을 때 그 자신이 스스로 영적으로 성경을 청변 스타일로 그 수준 비슷하게라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으세요. 나중에 유튜브 다 닫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 진리를 설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 이익 집단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기존 교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픈해 놨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오픈 영상도, 그냥 멤버십 아닌 오픈 영상도 편집해서 제가 올리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제가 오픈해 놓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것은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다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그게 다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제가 강의했던 자료들 제가 다 대부분 제가 제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고 하니까, 내비례 해설서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직접 성경을 해석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책으로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보고, 근데 책은 또 싸게 팔려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싸면 또 무가치해져요. 그래서 비싼 어느 정도 값어치를 갖고 있는 책으로 극소수한테만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양립돼야 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리는 모두가 공유돼야 된다. 하지만 진리는 무가치하게 여겨지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가 돼버린다. 저는 그 중간에서 접점을 잘 찾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정말 소중하다 그러면 초창기 때는 소중한 줄 알게끔 여기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저는 무료로 오픈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를 보편화시키는데 오히려 역행한다고 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돈 된다, 뭐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정말 부자들이 거기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정보 알려고 개떼처럼 몰아들여서 다 거기에 투자를 같이 하잖아요. 똑같은 그러한 어떤 군중 심리가 있어서 진짜 귀한 줄 알게 되면 우리나라의 탑 0.001% 뭐 소위 말해서 부유층들이 그 진리를 사모하는 그것을 보여주면 밑에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거죠. 그때 저는 오히려 피라미드 형식으로 진리가 저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같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유튜브 베이스로 가는데, 일단 있을 때 여러분들 거로 다 만들어 놓으라고 미리 팁을 드린 겁니다. 몇 되지도 않지만 멤버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공교육 기관과 도서관에는 별달리 신경 쓰지 않는 게 이거다. 공짜 좋아하는데 막상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면 무가치적이니까 결국은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도 그래서다. 또한 고용주들이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주들은 여가 시간을 포기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인간이 지닌 약점 중에 고칠 방법이 없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야망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욕심낸다고 표현하죠. 왠지 욕망이 그 사람이 악에 물들어서 뭔가 탐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그 선입견들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하면서 완벽하게 나중에 위대함으로 결과를 보여줘서 정말 그거에 엄청난 혁혁한 결과물을 내기 전까지는 까져.
그러다가 너무나 넘사벽으로 뭔가 예를 들어 초창기 때 조그마한 기업이 엄청난 큰 기업이 된다거나 대기업 회장이 된다거나 그럼 그때는 완벽하게 무릎 꿇고 기죠. 엄청난 권력 앞에서는 무릎 꿇고 비리비리한데 지가 큰 권력 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웃어버리고 사람들이 묘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망을 추구하는 것을 죄시 여깁니다. 단지 여기서 야망은 두 가지 언어의 관점이 있어요. 상상력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욕망, 야망은 믿음적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에서의 그 트라이앵글에서의 믿음, 소망, 사랑에서의 그 욕망이에요. 즉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믿어. 왜? 내가 원하니까. 이미 느끼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욕망은 얼마든지 커져도 되고 오히려 커야 된다는 거죠. 꿈은 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속에서 악에 물든 탐욕은 뭐냐면 왜 쟤는 1,000억 부자고 나는 10억밖에 못 벌어? 나보다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못난 데 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걔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제론처럼 게임해서 내가 돈 더 벌기 위해서 해코지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의미의 탐욕이 있죠. 남의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탐욕, 아니면 단순히 계속 현실에 반응당해서 1,000억 벌면은 1조 번 사람 앞에서 쫄고 1조 벌면 10조 있는 사람 앞에서 쩔고 계속 이렇게 스스로의 의식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아등바등하면서 항상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네거티브하게 스스로 쪼그라들면서 그러한 어떤 현실에 반응대해서 현실에 완벽하게 매몰되어서 탐욕에 쩌들은 그거는 긍정적인 이 정말 제가 말하는 욕망이 아닌거든요. 여기서도 야망, 욕망, 열망 같은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면 믿음으로 느끼면 된다는 그 의미에서의 욕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바보처럼 여기고 터무니없이 여기고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욕망을 꿈꿀 수 없는데 옆에서 꿈꾸면 혹시나 제가 이루어버리면 나는 걔보다 찌그러지게 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까는 거예요. 걔가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는 게 오히려 배가 아픈 거예요. 남과 무관한 사람이 땅을 사든 말든 상관도 안 해요. 나가 무관한 사람이 재벌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처럼 잘 됐다. 그럼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진리의 자유함은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현실을 개무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내 의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욕망을 밝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깨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추동력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느껴내는 데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미친놈으로 보던 또라이로 보던 사기꾼으로 보던 상관없이 내가 혼자 그렇게 미쳐버리면 불광불급 미쳐야지 목적지에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픈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나갈 오픈 영상이 그거예요. 욕망은 오히려 추구하는 것이 절대선이다. 욕망을 터부시하는 것이 절대 악이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내일 네빌고다드 리액트 책에 있는 부분들을 좀 제가 이렇게 썰을 많이 넣어서 내일 아침에 나갈 겁니다. 인간이 지닌 약점 중에 고칠 방법이 없는 게, 즉 약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 있다. 스스로 야망을 없애버리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알파가 욕망인데 알파가 태동이 돼야지 오메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의식이 문이 있는데 의식의 문에 욕망이 끼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못 끼어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즉 욕망의 그 말씀이 에너지로부터 내 하나님의 입술, 의식의 입술에서 나와야 I am that 하면서 빛이 있으라. 빛을 욕망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라 해야지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하얀 도화지로 있을래 그러면 아무 그림도 안 그리는 거잖아요. 내가 명품 명작을 만들래라는 그 꿈이 있어야지 아무리 최고의 하나님과 같은 화가라도 붓을 들고 뭔가를 그려놓을 거 아니에요. I am으로만 존재하면, 의식의 그 시스템만 존재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I am that 해야지 그 that이 투영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욕망이 시발점이 됐는데, 욕망이 스스로 내가 못 느껴버린다면 이것은 누구도 도시락 싸들고도 못 고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어서 여가 시간을 바쳐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말단의 자리에 머문다.
공부는 위로 올라가는 방편으로 앞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치워주고 힘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도록 만든다. 즉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거죠.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거기서 말하는 뜻이라는 것은 욕망이에요. 표대입니다. 믿음의 표대예요. 내가 이것을 느껴내야 될 그 목적지가 있어야 그만큼 의식이 또 팽창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됨을 결국은 알게 되잖아요. 인간은 인식의 힘 자체이고 힘은 전권이 있고 모든 창조의 본원이고 인간은 오직 상상력이다. 부단히 무한히 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육체옷을 벗을 때까지 부단히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둘이 한몸 되어서 완벽하게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합의를 느껴서 부단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의식, 물은 썩지 않고 제대로 된 계속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통신교육은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 추가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를 깨달았지만 학교로 돌아가 공부할 시간 여력이 없는 사람들 말이다. 스튜어트 오스틴 와이어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건설 기사였다. 그러다가 대공황의 강풍이 휘몰아치자 미국 1920년대 있잖아요. 20년대 30년대 건설업계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법률 분야로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기업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학교로 돌아가 전문 과정을 공부했다. 공부를 끝마친 뒤 그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 그리고 특허 변리사라는 수익성 좋은 분야를 택해 빠르게 경력을 쌓아갔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라 학교를 다시 다닐 수는 없어 라거나 난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아. 어떻게 내가 애들하고 같이 일해? 이런 것처럼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에겐 유감스럽지만 와이어가 학교로 들어갔을 때는 40이 넘은 데다가 결혼까지 한 상태였다. 거기에다 그는 법과 대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 전공 과정을 2년 안에 마치기까지 했다. 지식을 얻는 방법을 아는 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 내 욕망이 특정돼야 그 욕망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이러한 징검다리들이 놓이게 되고 거기서 어떤 이러한 그것들이 과정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정말 중요한 멘트로 예수는 항상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병자 보고 얘기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결핍이 있는 사람한테 결핍을 채우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결핍인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르면 즉 내가 내게 즉 내가 나한테 무엇을 원할지 물어봐서 답을 얻으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느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의식이 하나님이니까 온 우주에 편재한 무소부재한 엘샤다이 전능한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니까 그때 뭐라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느껴버리면 그 느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죠. 느낌이 전부라는 거죠. 느낌이 이미 있다라는 증거니까. 느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미 느껴버리면 땡이에요. 아주 진리는 단순합니다. 근데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단순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잘 몰라. 보상을 주는 간단한 아이디어라는 소제목 보겠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나가셨네. 지금 동시청자 수 2명밖에 안 됩니다. 다 어디 갔어요? 로뎀나무님, 장라이님 나가버린 거예요? 오늘 선물님 있고 보상을 주는 간단한 아이디어. 한 남자가 식료품점에서 판매 점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당했다. 회계 일을 처리해본 적이 있었던 그는 회계 전문 과정을 수료하고 최신 부기, 그때 부기라는 용어 있었어요. 주산 부기 하듯이 그 부기 및 그 사무 기술을 익히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전에 일하던 식료품점을 공략했다. 그는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회계일을 봐주는 조건으로 100여 곳 이상의 작은 상점들과 계약을 맺었다.
처음에는 그냥 점원으로 일하다가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인 거예요. 이렇게. 그는 무척이나 현실적이어서 소형 트럭에 이동식 회계 사무실을 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회계 사무실을 차로 차린 거예요. 대단하죠. 기동성이 우수한 차량 회계 사무실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는 뭐 사업자 등록증 법적인 규제가 약했을 거니까 업무를 보조할 직원들도 채용하게 되었으며, 작은 상점들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회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문 지식의 상상력이 가미되자, 그쵸, 이런 것도 상상력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아이디어 먹히겠는데 느낌이 오죠. 필이 옵니다. 왠지 그게 그림이 그려져. 이게 말이 안 되면 제가 그림이 안 그려지고 느낌이 안 오는데, 차량을 동원해서 투어 돌면서, 그때는 뭐 온라인이 없으니까 1900년대 중반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이들의 회계도 도와주고 한꺼번에 시스템화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점원으로 막노동하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것도 작은 상상이에요. 그렇죠? 미래를 그려보는 능력이고 그걸 느껴버려서 돈이 된다라고 필이 온 거니까 이것도 상상력입니다. 전문 지식의 상상력이 가미되자 독창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의 재료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그는 자신을 해고했던 그 식료품점보다, 그때 점원의 그 급여보다 10배나 많은 세금을 낼 정도가 되었다. 식료품점이 내는 세금보다 10배나 많은 세금을 낼 정도로 오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현실에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내가 기존 그 악순환의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을 때 사장이 나를 잘라주니까 거기서 자동적으로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시 취직을 하게 되면 또 쳇바퀴 똑같은 거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조금 더 나를 또 느슨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적인 시스템 안에 쳇바퀴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또 더 이상 완벽한 것은 될 수 없으니까 이 사업도 쳇바퀴가 되죠, 스스로. 하지만 기존 쳇바퀴보단 확장된 의식이죠.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 동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화된 그 차를 만들어서 이동식 투어를 돌면서 회계를 봐주는 이동식 회계 사무실 차량 사업이 된 거예요. 이런 이동식 회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빌 게이츠의 성공에는 두 가지 눈에 띄는 특성이 있는데 바로 전문 지식과 상상력이다. 빌 게이츠도 무엇보다 자기 아버지가 인문학 인문 고전에 능통해서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집안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미 빌 게이츠는 다 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인문고전에 있는 지식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형이상학은 훨씬 더 탑 오브 더 탑으로 위에 있는 거죠. 빌 게이츠는 과학과 수학 외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그러다 학교 학부모 회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수업을 들었는데 이때부터 그의 열정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자기의 열망, 가슴이 뛰게끔 하는 그 무엇. 왜냐하면 기존에는 컴퓨터 세상이 많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세상은 컴퓨터가 지배한다는 것을 번뜩이는 그 영감으로 촉으로 느껴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뭔가 삶의 동기부여가 확장된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기 어떤 그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빌 게이츠는 인문교육이 필요했어요. 좋은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 해갖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기라성 같은 그러한 기득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문 고전을 개인 과습 과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러면 고대 중세의 그 모든 철학 역사 문학들을 끌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깰 수 있죠. 하지만 네빌 고다드 시리즈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보다 더 상부구조 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레기로 말했던 건 사실상 인문고전도 쓰레기로 치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 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진리를 더 잘 꿰을 수 있었듯이, 더 잘 설교를 할 수 있었듯이, 인문고전의 통찰력이 진리를 제대로 느끼고 그것을 설명해내는데 아주 소중한 그 에너지는 돼요. 저도 인문고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 미묘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리에 덜 어긋나지 않게끔 설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진리를 깨달았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밑의 구조에 있는 그 인문고전, 철학, 역사, 문학, 특히 이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고대 중세의 정말 위대한 그런 저서들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한 통찰력이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에 매몰되어 버리면 진리는 못 살아납니다. 플라톤은 더 이상 도구적인 개념이에요. 13살 때 게이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고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는 컴퓨터 동호회를 들락거리고 컴퓨터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주비 부자래도 굳이 이렇게 놀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바칠 불타는 열정을 학창 시절에 깨달았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하버드에서 1학년 때 자퇴했잖아요. 대학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도 못 깨달았는데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1975년도에. 그렇죠. 그는 일반 교양 수업에는 조금도 흥미가 없었지만 확고한 목표를 얻어내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온 힘을 다했다. 빌 게이츠의 불타는 열망은 컴퓨터 동호회 친구인 폴 앨런이 Popular Electronics 1975년도 1월호 한 부를 사오면서 끌어올랐다. Popular, 대중적인 Electronics, 전자. 표지에 실린 조립용 데스크톱 컴퓨터 알테어 8800이 계기가 되었다. 게이츠와 앨런은 자기들처럼 이런 제품을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할 학생들이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 순간 평범한 사람들이 컴퓨터 영향권의 소컬이라는 예감, 결국 이것이 대중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 예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어떤 미래라는 거죠. 그 상상력이 발휘가 되었다. 두 사람은 알테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알테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로 했다. 컴퓨터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를 작성했어요. 이것은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알테어를 제작한 에드 로버츠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서 아이디어를 전했다. 로버츠는 두 사람에게 전국 각지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있으며 처음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 2달 동안 두 사람은 메뉴를 분해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데 필요할 것 같은 전문 지식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았다. 표대가 딱 정해지니까 필요한 지식들은 결국은 그때 이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초로 제대로 된 운영 시스템을 완성해 로버츠에게 보냈다. 로버츠는 그들에게 계약금으로 $3,000를 지불하고 그때 $3,000 엄청납니다. 연간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래를 내다본 두 사람은 저작권 사용료를 받은 돈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설사 집이 워낙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대학 안 나와도 할 것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이 있는 것도 많지만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중퇴라는 것이 쪽팔릴 수 있을진데 스스로 중퇴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1학년 때 그렇게 하면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고교 시절 컴퓨터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빌 게이츠는 19살이었고 폴 앨런은 그보다 몇 살 많았다. 두 사람과 컴퓨터 동호회 친구들은 애플사의 코모도를 비롯해서 고객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했다. 1980년 소형 컴퓨터 사업으로 진출하기로 한 IBM은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 접촉해 도움을 청했다. 새로 출시할 컴퓨터에 필요한 운영체제를 만들어달라고 의뢰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전문 지식과 상상력이 빌 게이츠를 인도했다. 게이츠와 앨런은 그러니까 IBM이 훨씬 더 거대한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공룡 기업도 빌 게이츠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게이츠와 앨런은 상상력을 통해 그 전보다 훨씬 큰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 그리고 컴퓨터에 관한 전문 지식을 통해 그 미래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깨달았다. 그러니까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해야지 머리를 써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성경 저자가 그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 마음의 눈으로 성경의 문구를 보니까 이 의도로 이 용어가 쓰였구나라는 게 짐작이 당연히 추론이 되죠. 그러니까 전 자연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말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리와 이퀄이 될 때 진리가 스스로 진리를 입증해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즉 고깃 덩어리가 하는 거는 거의 제로예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이것도
미래가 느껴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적 통찰력이 진리가 스스로 미래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고깃덩어리 이성적 자는 따라갈 뿐이죠. 즉 내 안에 있는 진짜 참 나를 내가 믿지 못하면,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욕망을 개무시해버리면 나는 나를 반대하는, 나를 대적하는 사탄이 돼요. 그래서 나를 내가 따르지 못하면 누가 나를 따라요? 나만이 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나니까 나를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따라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되니까, 그래야 내가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를 대적하는 사탄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내 발목을 내가 잡는 거예요.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나의 적도 있어요. 그 적을 물리칠 때 나는 진짜 참 나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을 때 욕망은 시작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게 맞아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는 용솟음 칠 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 제껴야 폭포수처럼 정말 용솟음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뒤 두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기반이 되는 두 차례의 사업적 도약을 이루어냈다. 한 가지는 게이츠가 IBM의 신제품 출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컴퓨터 프로그래머 팀 패터슨에게서 개발 중이던 기초 단계의 운영체제를 사들인 일이다. 이제 돈이 좀 벌리니까 굳이 내가 일일이 개발할 필요 없잖아요. 상상력이 큰 그림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퍼즐 조각 그림들은 그냥 사면 돼요. 그렇죠? 그는 이 운영체제를 사들인 뒤 직접 수정했는데 굳이 내가 직접 개발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MS-DOS, 그 유명한 MS-DOS. 마이크로소프트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 MS-DOS이다. 두 번째는 IBM과의 협상이다. 게이츠와 앨런은 IBM의 운영체제를 파는 대신 라이센스를 팔았다. 빌 게이츠가 실제로 어떻게 못되게 살던 말던 지금 시점에서 게이츠의 그 삶의 문제는 여러분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자신의 의식을 깨어나가는데 상상력을 썼다라는 그냥 표본으로만 삼으시면 돼요. 게이츠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IBM 컴퓨터가 한 대 팔릴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를 받은 것이었다. 이는 독점 라이센스가 아니어서 다른 컴퓨터 회사에도 또 라이센스를 팔 수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를 훑어보면 불타는 열정, 아이디어, 전문지식,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자질을 보게 된다. 빌 게이츠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꾸준히 이런 자질을 드러냈다. 이동식 회계 사업을 시작한 아까 그 차로 회계 업무를 투어들면서 봐줬잖아요. 그 남자의 성공에도 이 네 가지 자질이 있었다. 이동식 회계 사업은 한 가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그에게 이 아이디어를 주었기 때문에 잘한다. 나폴레온 힐이 그 아이디어를 줬나 보네요. 저기 신용품점에서 해고당하고 요 차를 하나 만들어서 이동식 투어를 돌면서 그 회계 업무를 봐주는 거. 이 내가라는 게 나폴레온 힐 같아요. 보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회계사 친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내가 처음 회계에 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직접 회계를 하고 있는 전문 회계사한테 이 친구한테 아이디어를 주니까 그는 이걸 못 받아 먹은 거예요. 그만큼 자신 안에 전문지식 에고에 갇힌 거죠. 나도 그 아이디어에 찬성은 해. 하지만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 되겠어? 이런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이 습득한 회계 지식을 어떻게 시장에 내놓을지 몰랐던 것이다. 일반인은 그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밑그림이 그려지는데 통찰력으로 오히려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의 구덩이입니다. 자기가 파놓은 지식의 구덩이에 스스로 갇혀서 세상이 그렇게 드넓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의용될 수 있음을 보는 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카피라이터의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새로운 회계 시스템의 이점을 묘사한 매력적인 브로셔를 만들어 주었다. 거기에는 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훨씬 더 많은 회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기동성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렇죠, 로든나무님. 그렇죠. 개인이 제공할 노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끔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줄 상품 판매 전문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미국 전역에 그 넓은 땅덩어리에 수천 명이나 있다. 이 아이디어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한 사람이 문제만 해결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네 했으면 그것은 범용의 이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열정적인 상상력을 지니고 있었다. 자신의 해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리라는 점을 꿰뚫어 본 것이다. 첫 번째 일이 성공하자 그녀의 행동에 박차가 가해졌다. 그녀는 다음 일은 아들이 처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대학을 막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내 생에 본 것 중 가장 멋진 자기소개서를 만들었다. 아름다운 서체로 작성된 50쪽짜리 자기소개서에는 아들의 성격, 학업 과정,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하고도 적절하며 체계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또한 아들이 어떤 자리를 구하는지 완벽히 설명했고 동시에 아들이 그 자리를 얻으면 어떻게 할지 그림처럼 분명히 묘사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준비하는데 몇 줄을 꼬박 들였다. 그리고 아들의 장점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매일 아들을 도서관에 보냈다. 또한 바라는 회사의 경쟁사들에 가서 그들의 사업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게 했다. 이런 정보는 바라는 자리를 얻을 계획을 세우는데 무척이나 도움이 됐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죠, 그렇죠? 경쟁 회사에 그거를 서치한 거예요. 그 결과 회사에 이득될 만한 몇 가지 제안을 자소서에 담아냈다. 완벽하네요. 바닥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소제목입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뭔 뜻인지 한번 볼까요? 어째서 일자리 하나 얻는데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냥 월급쟁이 하나 얻는데 그렇게까지 고생하나 이거죠. 일을 잘하는 것은 수고로운 게 아니다. 어머니가 마련한 계획으로 아들은 첫 번째 면접 기회를 잡고 제시한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들이 처음부터 중간 관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비된 이 자소서하고 면접을 보고 말단으로 써먹을 게 너무 아쉽다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간 자리로 관리자로 배치를 시킨 것입니다. 연봉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이었다. 초보가 말이죠. 그만큼 내가 꿈을 갖고 있고 준비를 하면 그 잠재의식에 새겨진 그 내 수준의 느낌은 의식은 확장되어서 현실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 역시 나를 그렇게 수준 낮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릇만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자기소개서 덕분에 그는 10년 걸려 올라갈 자리를 겨우 한 번에 얻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라는 말은 건실하게 들린다. 하지만 나는 이 말에 반대한다.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대부분 나는 바닥이니까 잘해봐야 저기까지라는 어떤 그런 한계죠. 예를 들어 공무원 9급으로 시작했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 옛날도 아니고 선배들 저렇게 많은데 잘해봐야 뭐 한 7급 6급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는 시야가 밝지도 고무적이지도 않다. 동기부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는 야망을 죽이는 경우가 많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하고 그 자리를 팔자련이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매일 일상적인 습관에 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습관이 단단히 들어서 마침내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족쇄를 찬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한두 계단 올라가는데 그치고 마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관찰하고 기회를 바라보고 주저하지 않고 기회를 끌어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댄 헬핀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댄 헬핀은 1930년 노트르담 대학 미식축구팀의 매니저였다. 이때 너트 락킨이라는 감독을 보좌하며 챔피언십에 참가했다. 헬핀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 시절이 좋지 않았다. 대공황. 1930년이니까 대공황이죠. 대공황으로 일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은행부터 영화업계까지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간신히 첫 직장에 들어갔다.
전기 보청기를 파는 일이었는데 급여는 판매 수수료가 전부였다. 판 만큼 가져가라는 거죠. 이런 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헬핀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그 일은 그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 처음부터 고정 월급 받고 철밥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그 역동적으로 어떻게 잘 팔아낼까 사업 전방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거기서 사업가의 역량은 키워줄 수 있습니다. 2년 가까이 그 일을 했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 그는 먼저 회사 영업부장 아래로 들어가기로 목표를 세우고 그 자리를 얻어냈다. 이 한 걸음이 그에게 훨씬 큰 기회를 보게 해주고 두각을 드러내고 기회가 찾아올 자리로 그를 데려갔다. 새로운 자리에서 헬핀은 보청기 판매를 무척이나 잘 해냈고 이에 경쟁사인 딕토그래프의 사장 A.M. 앤드루스가 만남을 청했다. 딕토그래프사는 보청기 시장에서 오랫동안 입지를 넓힌 회사였는데 앤드루스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간 이 헬핀 대체 뭐야 얘는 이거죠. 헬핀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면담이 끝났을 때 헬핀은 딕토그래프사 보청기 부문의 새 영업부장으로 영입되었다. 한 단계 업된 거죠. 앤드루스 사장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파견 보내고 내버려 두었다. 새로운 자리에서 물에 빠져 죽든지 헤엄쳐 나와야 할 것이다. 헬핀은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 벼랑에서 내밀렸을 때 나는 비로소 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승리한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패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너트 러킨의 정신은 헬핀이 온 힘을 다해야게끔 부처질했다. 마침내 헬핀 부사장까지 올랐다. 보통 사람들은 10년간 충성스럽게 노력하여 부사장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겠지만 헬핀은 단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이 책의 성공 철학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건 높은 자리로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닥에 남아있게 될 거라는 점이다. 이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으면 스스로 결정하려는 열망,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열망이 얼마나 확신성이 있느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얼마나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욕망으로 확신 가운데 있느냐, 내가 확정짓지 못하면 대신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 상태를 이렇다라고 해서 대신 확정지어 줄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 이외의 다른 창조주 신은 없어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공이나 실패는 대개 습관의 결과라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계속 그 씨앗을 심어낸 자신의 그 습관적인 의식 행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위대한 미식축구 감독 곁에서 헬핀은 노틀담 미식축구팀을 최고로 만들어준 열망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게 되었다. 영웅을 우러러보면 마침내 승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된다. 나는 사업에서 협력은 실패와 승리를 가르는 근본 요소라고 생각한다. 내 아들 블레어가 댄 헬핀과 직위를 두고 협상할 때 일이다. 헬핀은 블레어에게 경쟁사의 절반 수준의 연봉을 제시했다. 나는 아버지로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타협을 거부하는 인물 곁에서 일하는 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자산이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절반 수준으로 연봉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아무데나 가지 말고 배울 수 있는 사람한테서 가서 배우라고 자신 아들한테 이제 코치를 해준 거예요. 말단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단조롭고 따분하고 이로울 게 없는 자리다. 그래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을 방법을 지금껏 설명한 것이다. 전문 지식을 통해 당신의 아이디어를 사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 생각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게끔 내 아이디어를 충분히 가치 있게 세팅하라는 거죠. 아 진짜 신기하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도 진짜 좀 약간 좀 실망이네.
2명 이상이 안 늘어요. 아까 3명인데 한 분 어디 가시고. 누구 가신 거예요? 장라인님 계세요? 장라인님 오늘은 선물님 중에 누가 가신 거예요? 루덴나무님 아직 여전히 계신 거 같고. 채팅창 글 좀 알려주세요. 너무 없다 사람들. 2명이야 꼴랑. 30명이 넘게 채운 수가 있는데 왜?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장라인님이 가셨구나. 장라인님 아까 그 말 때문에 삐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저기 1000밀리 이상이라고 해갖고 장라인님이 지금 저기 10,000밀리 아니에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갖고 제가 저기 10,000밀리 무시한다고 기분 나빠서 혹시 가신 거 아니에요? 높아심에 그러지 마십시오. 그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질문자가 정말 진리의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 헷갈려갖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진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장라인님이 10,000밀리 맞으시네요. 그것 때문에 삐진 거라 그러면 황당한 거냐 그러지 마십시오. 진리를 전달하는 그 강의보다 확실히 재미가 없어요. 저도 목만 아프네요. 전문지식을 통해 당신의 아이디어를 사게 하라. 그래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으로 이렇게 꿈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엄청난 책인 거 맞아요. 근데 뭐 엄청난 우리는 탑을 찍어버리는 진리를 이미 그냥 다 찢어박여 버렸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많이 좀 수준 낮긴 하죠. 자기소개서를 통해 아들을 취직시킨 어머니는 현재 전국에서 구직이나 연봉 인상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을 요청받고 있다. 한번 이렇게 자소서 잘 써서 아들이 중간관리자로 10년 일할 거 안 하고 이렇게 잘 되니까 어떻게 자소서 썼냐고 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구했나 봐요. 그녀의 일은 노력은 적게 들이고 돈은 많이 벌게 해주는 영리한 영업 전략을 세워주는 게 아니다. 얄팍한 머리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녀는 판매자 측과 구매자 측의 관심을 파악하고 고용주들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를 담은 계획을 지시한다. 당신에게 상상력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제공할 노무를 더욱 비싼 비용에 팔 수 있는 출구를 찾고 있다면 이 사례는 자극이 될 것이다. 아이디어 하나가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 변호사, 기술자의 평균 급여보다 더 높은 수입을 벌게 해준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메리 케이 애쉬라고 유명한 일화인데 메리 케이 애쉬라고 하는 전문 지식을 연구하고 글로 이 사람은 전문 지식을 연구하고 글로 쓰던 와중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녀는 목 아파. 은피스님께서 채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귀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은품 업계에서 무척이나 성공한 영업부장이었는데 자신이 가르쳤던 남성이 자신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빠르게 승진하는 모습을 보고는 낙담하여 일을 그만뒀다. 열받았겠죠. 자기 부하 조수가 자기가 가르쳐놨더니 자기보다 상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직장 여성에게 직장 생활에 대해 조언하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여성이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모으면서 그녀는 장차 자신이 하게 될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와야 기회가 온다니까요. 나를 치고 올라가는 어떤 이 부하 조수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모양으로 늙어 죽지 않을 수 있게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꿈보다 해몽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따라서 나의 길은
그녀는 $5,000를 들고 좋아하던 스킨케어 크림 업체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크림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고 친구와 지인에게 자기 회사의 뷰티 컨설턴트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사은품 회사에 있다가 갑자기 뷰티업을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목돈을 들여갖고 그 소스, 크림, 스킨케어 크림 업체의 한 소스를 사버렸어요. 단순히 스킨케어 제품 자체를 파는 일이 아니었다.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여성들에게 개인적 만족감과 경제적 성공을 안겨줄 기회와 성공 철학을 결합한 것이다. 회사는 창립 첫 해 평범한 수준의 수익을 거두었으나 매년 꾸준히 성장해 21세기 초에는 30개국에서 100만 명의 독립 뷰티 컨설턴트가 활동하면서 연 $15억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뷰티 컨설턴트를 통해서 뷰티 제품도 팔고 컨설팅으로 인한 어떤 경쟁력도 키우고 이렇게 한 거죠. 약간 화장품 컨설팅 방판의 어떤 그런 개념 같아요. 그렇죠? 메리 K 코스메틱은 미국 100대 기업의 3차례나 선정되었고 라이프타임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메리 K 애쉬 이 사람을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했다. 그냥 한 회사에 그냥 적당한 어떤 잘해봐야 임원 정도 됐을 사람이 완벽하게 미국 100대 기업의 CEO로 날린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기계발 강연가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3권의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닐 발터 역시 전문 지식과 상상력으로 회사를 창업했다. 그는 목수의 도제로 일하면서 목수 밑에서 소위 말하는 시다발이 그 도제에 도공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견습공으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고객의 집에 선반을 설치하면서 엉망진창인 옷장을 치우게 되는데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안에서 발터가 보았던 것을 볼 만한 그 상상력이 없었다. 뭘 봤는지 볼까요? 일을 끝마쳤을 때 발터는 붙박이, 선반, 눈에 보이는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그 이상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붙박이, 선반, 그 이상의 것을 보았다. 거기에서 미국의 모든 가정에서 골머리를 앓는 문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머리 아파하는 이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본 것이다. 그는 그때까지 번 돈으로 캘리포니아 클로짓이라는 회사를 차렸다. 옷장에 딱 맞는 선반을 설계하고 설치하여 옷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상상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프랜차이즈화를 노리고 새로운 전문 지식을 익혔다. 홈 인테리어 업체 윌리엄스 소노마사가 $1,200만 매입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를 팔아라고 이렇게 가격을 딜한 거예요. 캘리포니아 클로짓은 1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이미 거느리고 있었다. $1,200만 회사를 팔으려 얼마야 이게? 그때 돈으로 어마어마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릴리안 버넌의 전문 지식은 다른 여성들도 익히 아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녀는 자서전 승자의 눈 An Eye for Winners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핸드백에 대해 알았다. 어떤 핸드백이 안 팔리는지, 어떤 핸드백이 어떤 벨트와는 어울리지 않는지 같은 것들 말이다. 미국 전역에서 10대 소녀들이 핸드백과 벨트를 뽐내듯 걸치고 거리를 누비고 있지 않은가? 내 핸드백은 특별한 것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니셜을 새겨 넣어 자기만의 핸드백을 지니는 것이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똑같은 것들 쟤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으면 내 것이라는 어떤 개성도 함몰되고 왠지 보고 뺏긴 느낌이 드는데 어떤 대중화의 어떤 개성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이니셜 새겨 넣는 것을 거기에 상품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나는 10대들이 자기만의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물건이 있다면 사러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요즘은 이게 기본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거죠. 대량 생산 시대에서 말이죠.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굳게 믿고 세븐틴즈에 $495를 주고 조그마한 광고를 게재했다. 그 결과 $32,000어치의 주문이 우르르 들어왔다.
그러니까 백 잘 만들자, 좋은 가죽에 뭐 잘 조립하고 이렇게 꼬매고 실용성 있게 잘 만들자. 그냥 백 본연만 갖고는 경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하고 무엇이 더 부가가치 있게 느껴지고 하는지를 포인트를 잘 찝었을 때 백은 그냥 백이 아닌 거가 되죠. 백 그 이상의 가치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날개를 다는 거예요. 핸드백과 벨트에 관한 아이디어는 단일한 제품을 파는 전화 주문 사업으로 성장했고, 버넌은 공간대여, 제조업체, 창고, 배송 등의 전문 지식을 다시 습득하기 시작했다. 계속 스스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처럼 한번 땅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 땅으로 다시 한번 확장한 거예요. 몇 년 후에 그녀는 홍보용 카탈로그를 상상했고, 이에 따라 제품 사진, 광고면, 인쇄, 홍보용 인쇄물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해졌다. 그녀는 한 번 이상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는 12만 5천 명의 고객에게 16페이지짜리 흑백 카탈로그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21세기 초가 되자 2000년대죠. 21세기 초가 되자 버넌의 카탈로그는 수백만 명의 해외 고객에게도 발송되었다. 그리고 카탈로그는 100쪽이 훌쩍 넘는 컬러 인쇄물이 되었다. 그 몇 쪽 안 되는 흑백에서 100쪽이 넘는 컬러 인쇄물로 커진 거예요. 연간 2억 5천만 달러가량의 수익을 창출한다. 나폴레온 힐이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종종 언급한 1893년 철도 회사에서 시간당 5달러를 받고 기계 수리공으로 출발한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1893년도면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렇죠? 19세기 말입니다. 청년은 증기 엔진에 관한 전문 강의를 듣고 열심히 일했고 1905년에는 시카고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 회사의 올와인 지사의 기관차 관리자가 되었다. 그 뒤 그는 친구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했다. 시카고에서 열린 자동차 쇼에 참석하게 되는데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칠해진 이동식 증기기관 자동차가 있었다. 그는 저축해둔 700달러를 찾고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워 4,300달러를 대출받아 그 차를 샀다. 대단하네요. 이동식 증기기관차를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를 몰고 집으로 와서는 모든 부품을 분해했다. 얼마나 배포가 큽니까? 엄청난 땡볕빛을 져서 그걸 또 분해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조립했다. 그는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리고 바라던 지식을 얻었다. 월터 P. 크라이슬러는 이렇게 기관차 기술자에서 자동차 업계의 거물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었다. 크라이슬러 있죠? 그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그 창립자가 이렇게 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멋진 아이디어는 정해진 값이 없다. 모든 아이디어의 이면에는 전문 지식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은 아이디어보다 흔하고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즉,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즉 그것은 비즈니스의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거기에 이것이 유익하고 가치가 있고 유의미한 그 무엇으로 확장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도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증받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그 위대한 만큼의 가치가 나눠졌다라는 전제잖아요. 그 사람이 혼자 위대한다고 뻐긴다 한들 그 위대성이 다른 사람들한테 큰 영향력으로 나눠질 수가 없고 공유가 될 수 없다라면, 즉 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없었다면 그가 위대해질 수 없겠죠. 위대하라는 말이 이미 도움을 많이 줬다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즉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길이
내가 삶이 조금 더 유의미한 위대한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 길이겠죠. 능력이란 곧 상상력으로 아이디어와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부를 산출할 기획을 만들어낸다. 참 능력은 상상력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려내고 느낄 수 없는 길을 내가 이렇게 막 증기차를 저기 돈 주고 빚까지 엄청나게 지어가면서 그걸 사서 귀찮고 힘겹게 분해하면서 조립하고 이 짓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직접 만들 수 있는 지식을 얻어서 자동차 회사가 CEO가 되겠네? 재벌이 되겠네? 이 생각을 못했다면 그 미친 짓을 못했겠죠. 즉 앞에를 내가 내다볼 수 있는 상상력에 그 영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상력이 있다면 이 장에서 자신이 열망하는 부의 시작점이 될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찾았을 것이다. 기억하라. 아이디어가 1순위다. 다른 말로 아이디어라는 건 뭐죠? 관념이죠. 아이디어는 생각이잖아요. 아이디어는 영적인 느낌입니다. 아이디어는 뭔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영적인 명품 예술품이에요. 아직 눈에 보이기 전이지만 엄청난 핵폭발 능력의 근원적인 힘이에요. 즉 생각이 grow rich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욕망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욕망은 이미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날지는 온 우주의 주관자만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깃덩어리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관념, 욕망이 영적으로 열망하는 그 느낌의 관념의 그림이 곧 아이디어고 그것이 전부다라는 거죠. 아이디어라는 개념을 단순히 그냥 툴적으로 요거 이렇게 가는 징검다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그만큼 열망이 있을 때 열망이 느껴지게끔 나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그 목적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그려져. 뭔가 그려지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죠. 저는 안 그려지면 누구한테 그 자문을 못 해드리고요. 안 그려주면 내가 그 길을 못 가요. 이미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선포를 하고 그려지는 것은 이미 있는 거거든요. 영혼의 세계 I am으로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세계에서 현재 지금 이미 있어요. 완성형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의로 여겨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상력이 품어내는 그 아이디어는 이미 있는 거라고요. 그걸 믿어낼 때 그것이 현실에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가슴이 뛰는 것은 가슴만 뛰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다른 사람의 가슴들도 뛸 수밖에 없게끔 결과물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는 내가 먼저 느끼고 내 가슴이 뛰는 그쪽으로 내가 따라가 줘야 나는 나를 대적하지 않고 나의 원수가 되지 않고 나의 사탄마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나를 발목을 붙잡지 않고 진짜 내가 되어서 나와 동행하는 상태가 돼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진리가 스스로 살게끔 내가 나를 거기에 합력하여서 하나 되어서 부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 am이에요. 존재의식. 의식이 아이디어를 품어내는 거라고요. 즉 하나님이 의식이 말씀을 내뱉는 거라고요. 행복이란 소유가 아니다. 소유라는 것은 뭔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툴이에요. 하지만 존재는 갖고 있는 것을 툴을 포함하고 있죠. 100억의 1000억의 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100억의 부를 무엇으로 소유할지를 이미 다 알고 있고 소유는 별로 안 중요해요. 100억의 부의 상태가 부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할지를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을 존재는 포함하고 있어요. 더 넓은 의미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릇이 거기에 무엇이 담겨질지를 그릇이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되면 거기에 담겨질 것들은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즉 행복이란 뭐다? 내가 이것이 현실의 결과물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영적으로 항상 현실에 있는 보여지는 결과물에 반응하지 않고 새로운 의식의 그릇으로 확장될 때 빗물이 담기는 건 필연적이다. 그 그릇만큼 담기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소유가 아니고 행하는 데서 찾아진다. 즉 액트, 사도행전, 영적인 상상력의 액션, 작용, 연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미 받은 줄로 느껴내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챕터 6장 이렇게 끝냈습니다.